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37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기 전에. 자, 5분으로 위대해지는 아침 긍정 확언 5분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 작가님 영상을 가만 보면, 음, 길어도 10분은 안 넘죠. 8분, 9분, 짧으면 한 6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 긍정화학을 하니까 이분이 엄청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얘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상이 꽤 긴 듯한데 막상 끝나고 보면 8분이 안 됩니다. 예, 6분, 7분, 8분. 그 보면서 이제 제 영상이랑 비교하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상의 한계다. 어, 거 작가님이 이제 그 세상은 내가 나의 세상과는 달랐어. 제가 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을 올리는 영상을 만약에 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언어의 한계는 저랑 차이가 있어서 아마 5분짜리 또는 3분짜리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고 작가님은 합격적으로 딱 필요한 말만 탁탁탁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정작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8분이 잘 안 넘죠.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고 작가님께서 완벽에 대한 말씀을 갖고 오셨던데, 음, 어, 저는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결국은 챌린지죠. 도전하는 거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아침 긍정 확언을 5분, 위대한 5분, 5분으로 위대해지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냥 목표를 가지고, 목표라 하면 그렇고 내 나름대로의, 또 고작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보겠어. 5분 만에 촬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쓸데없는 말들 다 빼야 되고 함축적으로 필요한 말만 탁탁 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지. 완벽 5분이 안 된다고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도대체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완벽이라는 그 틀에 가둘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고 작가님의 말씀 영상 보면서 그래 굳이 가둘 필요까지는 없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언젠가는 제 언어의 한계가 넓어지고 커지면은 또 제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크기가 커져서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짧은 시간에 딱 꼭 필요한 말만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나, 또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5분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 끝날 수 없고,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명한 작가님의 책을 제가 어제 요거 일부, 나는 누구인가, 일부가 94페이지까지인데 94페이지까지 요 일부를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긍정 화근에 얘기거리로 갖고 왔는데, 분량이 94쪽을 5분 만에 정리한다는 것은 지금 저의 언어의 한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완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완벽하고자 하는 그 틀 안에 가두지 않고 그냥 제가 재밌게 제 스스로 한번 준비한 것들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몇 분이 나올지. 자, 벌써 서론 머릿말이죠. 머릿말 4분 30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몇 분이 걸릴지. 이 94페이지 분량 준비한 이 기획한 한 30분 기획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37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 봐기 전에.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일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카프카의 변신이죠. 그러니까 각 소제목 하나하나마다 책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 작가님 책을 보면 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예를 들면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갖고 온 게 첫 번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여기서 카프카의 변신을 갖고 옵니다. 카프카의 변신과 자신의 삶을 갖고 오죠. 저는 여기서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 요 한 문장 갖고 왔습니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 의지대로 살아라. 자기 의지대로 살아라. 나는 누구인가? 끌려다니지 말고 남이 좋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물어서 내 의지대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데미안의 시처럼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말 생각납니다 갑자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 소제목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을 갖고 옵니다. 또 책을 소개하죠. 고전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직관이고 누군가의 완성된 생각이 개념이다. 개념과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직감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 나. 예를 든다면 개념은 통상적인 것들. 직관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 사실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것도 개념에 불과하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남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150년을 살면 뭘 하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직관으로 인생을 느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독자여, 당신의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 계속 질문하라. 고전을 통해 주고 있는 당신의 직관을 살려라. 일단 요 부분에 여기가 또 눈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2 곱하기 2는 4인데 5도 훌륭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자기 직관에 대한 부분, 자기 의지 이런 부분 연결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여기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가지고 나옵니다. 고 작가님이 돈키호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영상 중에나 뭐 이런 여기저기 강연 같은 거 영상 보면은 돈키호테에 푹 절어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키호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루를 살아도 나로 살아야 한다. 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삶이다. 나로 산다는 것. 하루를 살아도 나로 살아야 한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와 함께 모험을 향해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외쳤을 것이다. 나는 자유다. 하루를 살아도 이게 자유다.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그 하루가 그 자유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당신의 어두운 욕망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또 칼 융의 그림자 원형이라는 이런 걸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카뮤의 이방인을 갖고 나오고 당신의 어두운 욕망, 카뮤의 이방인을 갖고 나옵니다. 요 속에 또 이 책을 갖고 나와서 나오고 칼융 레드북의 또 내용을 갖고 나오는데, 너 자신을 이해하도록 해. 그것이 민감성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야. 나 자신을 이해하자. 내 안에 숨어있는 음흉한 생각들을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자. 언제든지 나의 이성으로
안에서 솟아나는 폭력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 내면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폭주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안의 어둠을 알고 있으면 괜찮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하자. 그러면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여기서는 달료의 원칙을 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고전이란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어저께 출간된 책이라 해도 내가 읽고 깨달음을 얻고 인생에 적용하고 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이라면 곧 나만의 고전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있다. 그러면서 달리오의 원칙을 갖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말도 내놓죠.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여기 책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 동시에 그만큼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 왜냐하면 책을 읽기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스모스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존재를 알았죠. 존재를 책을 읽고 이런 게 세상에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알므로 해서 또 모르는 것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의 동그라미가 계속 커지면 그 내부는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외부는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커진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서로 책과 그러니까 고전의 책 내용을 갖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실 제일 괜찮았던 건 이거죠. 알고 있던 거니까. 어느 분야든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꾸준함이다. 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계속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라 믿어야 한다. 아침 긍정학은 계속하고 있죠. 성과가 나왔죠. 사실은 나왔습니다. 성과가. 말을 엄청 잘합니다. 지금. 제가 비공개로 79일 정도 비공개로 혼자서 막 그냥 대충 막 올리다가 80일째 되는 때 고 작가님이 아침 긍정 학원 영상에서 이거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침 긍정 학원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0일째부터 공개를 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뭐라지 그런 아주 또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계속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라 믿어야 한다. 최고의 비결은 꾸준합니다. 요 부분이 또 저는 또 좋았습니다. 꾸준함이란 견디며 하는 노력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의지다. 책을 읽을수록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졌다. 고 작가님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여기서는 생택지 베리의 인간의 돼지와 어린아이를 갖고 나옵니다. 이도 고전이라고 갖고 나와서 1939년 인간의 돼지를 쓴 생택지 베리는 4년 뒤인 1943년에 어린 왕자를 썼다. 그래서 인간의 돼지를 읽은 후에 바로 어린 왕자를 읽으면 연결되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어린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어린 왕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뒤에 또 연결됩니다. 또 보면은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지금의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돕기 시작하라. 뭐든 좋다. 그렇게 시작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모차르트를 어린 왕자를 깨울 수 있다. 한 번만 이해하고 시작하면 된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내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러면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한 번만 이해하고 시작하면 된다. 한 번만 느끼면 된다.
그리고 다음 제목이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여기서는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열전. 저는 읽었습니다. 1권, 2권. 이만한 것. 벽돌책. 작년 9월 달 추석쯤에 고 작가님이 벽돌책 한 권씩 들고 와서 올해 24년 그때 9월 달이었는데 올해 이제 한 100 며칠 남았겠죠. 또 벽돌책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샀다가 고 작가님한테 현혹되어가지고 1000년도 전에 2000년도 전에 책에서 벌써 20% 마진만 발악하는 그런 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마에 뜨거운 거예요. 한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덮어놨다가 작년 9월 달에 고 작가님이 벽돌책 화이팅 해가지고 제가 그 두 권 다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저는 사기열전 읽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하면서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열전을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오고 저는 솔직하게 사기열전 한 10%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저는 그 중국 이런 역사책, 뭐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막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또 그 전체 내용 중에 또 저한테 와닿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그렇다 하면서 읽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산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몰입하며 무언가를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 풍족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느슨하다. 시간이 남아돈다. 그저 있는 자리에 머물며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지 않는다. 결핍이 만족을 낳아 풍요가 만족을 낳는 것이 아니다. 칼융 레드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를 갖고 와서 사기열전과 칼융 레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또 좋은 말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주다. 우주는 팽창해야 한다. 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풍족하게 채웠다면 나누어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눠야 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여라. 고전을 읽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껏 돈을 벌어라. 최대한 높은 곳까지 승진해라. 괜찮다. 고전을 읽고 있으면 절대 거만해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여기서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저는 드라마 옛날에 봤나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전혀 안 보진 않았고 그때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시끄러워 이렇게 시사가 되었던 책이라서 우리 나이대에서는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 토지를 얘기하십니다. 목숨이 있는 이상 이거는 됐고 기회가 되는 데만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서문이 이미 작품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박경리 선생님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암투병을 하고 엄청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힘찬 기상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생에 늦은 순간은 없다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다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 산티아고 노인 나오죠. 거기서 굉장히 막 주름 끼고 늙은 노인으로 나오는데 눈빛은 정말 다르다고 얘기하죠.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힘찬 기상 산티아고 할아버지 노인도 그렇고 박경리 선생님도 그렇고 힘찬 기상 눈빛 이런 눈빛 그런 기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이는 노인이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나이는 여기서 그러니까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노인과 바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뭐 본인의 얘기도 하십니다. 본인 얘기도 하고 저도 원래 75년생인데 전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말하는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50이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었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20살로 다시 돌아갔으면 20대로 돌아갔으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은 가끔 했습니다. 가끔 했는데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다가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을 읽다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79세인데 저렇게 정정하신데 그럼 나는 한 80세까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정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20살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내가 50살에 그 20살 때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인생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이 지금의 내가 앞으로 30년을 20살에서 50살까지 그 30년을 다시 한번 산다는 생각으로 그 30년을 산다면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여기서는 이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을 또 갖고 나오셔가지고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세계는 층으로 이루어진다.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모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 제도, 철학이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을 파는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과 제도를 파는 사람, 그리고 철학까지 파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면서 나이키, 저스트 두잇. 나이키가 우리 신발은 통풍이 잘 되고 가볍습니다. 저희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지금 당장 나가라, 뛰어라, 해라, 행하라, 저스트 두잇. 이렇게 나이키 하면 저스트 두잇. 철학이죠. 그런 철학을 판다는 거죠. 그리고 노티드 도넛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행복을 판다. 철학이죠. 행복이라는 철학을 판다. 노티드는 이제 행복을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질문을 던지자 선물이라는 답이 나와서 도넛을 선물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와서 이제 또 그러니까 도넛이라는 물건과 제도 그리고 철학, 행복이라는 그런 철학까지 보태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 그러니까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어디까지 팔 수 있는가 철학의 높이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현실의 몸값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짜리 내가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정신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더욱 고전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고 작가님은 이런 얘기해요. 책 읽고 돈 번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 또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 또 제법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도 한번 장바구니 담아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술품을 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조던 피터슨이 질서 너머에서 예술품을 사라고 하는 이유도 철학의 세계를 경험하라는 맥락이다. 이런 철학을 알아야 된다. 삶은 나는 얼마짜리인가? 수시로 질문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린 모두 돈을 잘 벌고 싶지 않은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고전 문학을 읽으며 주인공에게 깊이 감정을 이입했을 때 가장 생생한 철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고 작가님은 그랬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로써 내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을 잘 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뭐 고전을 잃는 게 가장 잘 돈, 뭐 부, 성공.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누구인가 그 고전을 읽어야 된다. 진정 나를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질문하고 내 의지대로 하루를 살아도 내 의지로 살 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이든 또는 뭐 어떠한 인생이든 간에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이제 정말 진정한 삶이다. 뭐 돈 얘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여기서 뭐 여기 돈이라는 거는 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을 잘 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서 저는 요 돈을 그냥 여러 가지로 행복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고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뭐 돈을 잘 벌기 위한 가장 빠른 길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챙기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또 고전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고전이다. 네. 요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레프 니콜라이 비치 톨스토이 플레임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플레임을 외우고 삽니다. 예. 레프 니콜라이 비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갖고 와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또 여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고전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큰 제목에 틀어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서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반 일리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제 했던 거라서. 그리고 이제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 여기서는 칼 융의 레드북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칼 융 레드북 너무 생소했어. 갖고 와서 시간의 의미,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칼 융이 말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 몰입이다. 의도를 잊는다는 건 의도를 숨긴다는 건 바로 몰입하는 거였다. 오직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란 문장에 집중하게 됐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몰입이다. 훌쩍 지나간 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뭘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시간이 훌쩍 가 있죠. 그런 몰입의 시간, 그런 시간이 그런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의 의미는 바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이 소제목에서는 이상의 날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의 날개 첫 문장이다. 우리 모두 천재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천재성을 잃었다. 아니 잊었다. 우리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잊었다. 왜 잊었는가?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갖고 있어. 천재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 그림자는 스스로 앞서가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를 따라다닌다. 아무리 용기 있다 한들 방법을 모른다. 그림자의 삶은 늘 본체를 따라다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이란
누군가의 등 뒤에 붙어서 닥쳐오는 위험을 모두 그가 물리쳐 줄 거라 믿으며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림자의 삶이다. 아래서 깨어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웠다. 지보리를 당신이 천재로 태어났다. 당신은 천재로 태어났다. 당신은 실존하는 본체다. 그림자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부터 찾아가면 된다. 해답을 가진 건 오직 책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연결되죠? 난 누구인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방금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 소제목들 하나하나, 고전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는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서 또 성경,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태초의 말씀이 바로 내가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태초에 내게 주어진 말씀을 알아내야 한다. 질문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 생각을 뚫고 태초의 말씀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쇼펜하우의 행복론과 인생론에서 말한다. 언제나 주의해야 할 일은 직관을 개념 앞에 앞서도록 해야지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가미의 이방인도 또 꺼내오시고 칼륨 레드북의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을 아직도 몰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루소의 에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데미안,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데미안이 엄청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떠올라서 사실은 데미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 마트에 서재 가면 그렇고 사무실에 꽂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아주 긍정 확인해 보려고 갖고 왔었거든요. 저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순간에 계속 데미안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또 여기서 데미안이 나오더라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 개를 깨뜨려야 한다. 나는 과연 알을 깨고 나왔는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가? 많은 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언제까지 사는 게 진리인가?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물음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지웠다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삶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삶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태초에 순수하게 태어난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 가지 고전들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뒤로 가면 또 나오겠죠. 요게 일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한 34분 얘기했죠. 이거를 줄여서 막 하나의 문장 하나의 이렇게 뭔가로 얘기하는 고 작가님의 세계, 언어의 세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성취와 발전의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분에 한들, 10분에 한들, 30분에 한들 무엇이 완벽하다고 무엇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저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이게 결국 성장이다.
이게 정말 그거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요거 준비하는 동안 고 작가님 이런 얘기 하세요.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첫 서두에 나옵니다. 서두에. 독자 여러분께 고전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는데 그 유익함의 혜택을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를 구하려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게 뭐 남을 구하려고 예술려고 아침 경쟁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런 그냥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또는 나이든 누군가에게는 또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하는데 또 결국은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이게 또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독서와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